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올려잡았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회복 폭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이 모레 발표되는데요. 한국 판단이 쉽지 않겠습니다. 개신교 단체 교육시설발 집단 확진자 수 늘어나는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500명대로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식을 두고 야권의 이른바 대선 잠룡 3인방의 목소리가 다른데 이 중에 정세균 총리의 측근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전환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죠. 잠시 뒤 이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가오는데요. 여당은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2파전으로 확정됐고 야당 국민의힘은 어제 예비 경선 진출자 명단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선 8명, 부산에선 6명인데 특히 부산에서 공방전 뜨겁습니다. 이현주 후보의 얘기도 사부권에서 듣겠습니다.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에서는 정치권 이단 성비위 사건 그리고 4월 재보궐선거 앞둔 각 당 후보들 행보 비롯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들 분석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공개적으로 법제화를 얘기한 것은 사실 처음인데 하지만 여전히 이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네, 어제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 정간의 논의가 이제 본격화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위에 관련 TF가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죠. 예. 당정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말씀에는 정확히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셨는데 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시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법안 다룰 예정이신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보상 방식 규모 이런 것들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민주당 의원 중에는 민병더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예.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2.5단계 등등 50 내지 70%를 국가가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골자이고요. 예. 세대 나가면은 월 24조 7천억 원 됩니다. 예.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서 미래 세대한테는 굉장히 절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저는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부가세 인상 방식이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1 내지 2%를 증액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네.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0이 되는 순간 끝내버리는 방식이죠. 10년, 5년 내지 10년, 어떨 때는 1, 2년 내에 끝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국채보상 운동도 했었고, 예. IMF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를 했었는데, 예. 1 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예.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가세를 바라보시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의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누구나 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또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는 내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좀 보편적으로 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부담하면서 이런 취지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 방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요. 이 법안을 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입법 발의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예. 그럼 뭐 잘 추진하시면 이제 임시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자칫 증세 논란으로 생기게 되면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고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 때 근무기 운동과 같은 걸 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의 한국 경제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층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인데 그것들을 한번 같이 조금씩 분담을 하면서 살려나가자. 부가세 1%가 오른다면은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부가세가 10%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가 오르는 거니까 만 원짜리 물건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함으로 해서 고통을 이겨나가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이게 부가세를 바라보신 이유가 이제 물론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뭐 돈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어떤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 이걸 좀 봐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홍남기 부총리하고 정세균 총리 사이에 이제 사실은 이 손실 보상 관련해서 이제 좀 서로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두 분이 만났으니까 그래도 언론에서는 보니까 화해했네 어쩌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앞으로의 이런 이제 피해 보상 관련해서 그 큰 잡음 없이 이제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는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돈을 더 위기가 기회라고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코로나와 가 아무리 심해도 전혀 월급이라든가 급여 수준이 줄지 않는 계층들도 있죠. 근데 일부 서민과 자영업자는 일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코로나 피하려다가 뒷더미에 깔려 죽겠다. 이 뒷더미에 깔려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정말 경청을 해야 되고요. 기재부가 정말 서민들이 고통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세균 총리의 질책이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빨리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당정 간의 일치된 모습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정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 중심으로 된 공부 모임이죠. 광화문 포럼이 지난 25일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간이 조동래 작가와 얘기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조동래 작가님이야 우리나라의 대화 장선수설을 세 개나 완비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대표적인 대한민국 현대의 작가님이신데요. 그분들 조동래 작가님께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국가적 상상력,
작가적 창의력이 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듣고 싶었고 예. 말씀 중에 문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이다. 정치도 좀 그러길 바란다라고 하는 따끔한 충고도 해주셨어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성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예. 우리 조정래 작가님을 모시게 됐죠. 예. 이 사실 이제 뭐 여권의 잠룡으로 이제 정세균 총리도 지금 뭐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께서는 이제 사실 뭐 거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 의원께서 좀 읽으시기엔 이런 이제 광화문 포럼 가동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여권의 어떤 대선 후보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읽는 또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 총리로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 급변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고 경제 번영을 이루기 위해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 아주 굳은 의지를 정세균 총리가 갖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 제가 본 많은 국민들 또한 정세균 총리가 이런 점, 그러니까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재범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실 분이어서 최근에 라고 언론인들도 생각하기에 예. 최근에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그 이낙연 대표님과 예. 이재명 지사님만을 거론하던 언론인들 또한 예. 3인 이낙연 대표님, 이재명 지사님, 정세균 총리님 이 3인을 동등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앞으로 이제 이원욱 의원님이 하실 일도 좀 더 많아지시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이 의원께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 중지하자, 친구로서 이런 조언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발언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재명 지사와는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예. 가깝게 지내고 자주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프로의 고민들도 얘기하고 이런 상가인데요. 예. 일부 언론이 정세균계 이원욱 이재명 저격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실제로 페이스북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네. 굉장히 예정이 담겨 있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1650년에 이제 예송 논쟁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 예송 논쟁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서구는 어떤 시대였냐면 대항해 시대를 종결하고 세계가 하나의 틀로 묶였던 시대였습니다. 예.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에도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시대가 열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사의 지역으로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네. 예속 논쟁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당 정치의 틀 속에서 조선시대는 결국 식민시대를 겪는 몰락의 시기를 걸었죠. 네. 저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정말 이 불평등의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시기 그런 문제인데 네. 이거를 기본소득이니 기본수당이니 이런 식의 포퓰리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강력하게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의원님, 또 김영민 씨, 방송인 김영민 씨가 이 의원님만 향해서 친구가 뭐 이러나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동료 의원끼리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정의 친구로서 받아들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아침 1분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다음 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되죠. 이 준비 상황 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새해 업무 계획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전략 그리고 방안 이걸 밝혔죠.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은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 구체적인 전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영근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 일찌감치 지난해 이제 12월 초부터 시작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있고요. 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는 약간 늦어진 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서둘러서 다음 달 이제 초에 둘째 주에 이제 허가가 지금 보니까 백신 완료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현재까지 2가지 백신이 현재 식약처에 서류가 제출되어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제약회사에서 이제 생산된 백신이 이제 해외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생산 공정 그리고 품질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되고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다수의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긴급 사용 의약품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부분으로 가름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심사는 다소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2 백신 모두 유수한 효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만에서 특이점만 없다면 무난하게 국내에서도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국내 승인이 빨리 이루어질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아니겠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차례 이제 자료가 제출되어서 이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승인에 필요한 전문가 검증단 회의나 중앙약사심의회 등의 과정을 밟아서 40일 이내에 긴급 사용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 절차대로라면은 2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화이자는 그거보다 다소 늦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게 승인은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승인과 또 별개로 이제 의약품 특례 수입이라는 게 있어서 국내에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사용 의약품으로 등재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승인에 앞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한 1-2주 안으로 그러니까 2월 초 다음 달 초 승인될 것 같고 그 화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3월 이후에나 승인될 것 같지만 승인 나기 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문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성 관련해서 어떤 좀 이슈가 있었습니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영국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으로 약 650만 명 정도 인구의 한 10%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안전성에 관한 이슈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지만 최근 이제 영국도 결국 처음에는 백신 접종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접종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최근 이제 1일 접종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영국에서 나오는 안전성 부분,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부분, 앞으로 1-2주 후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 이 접종 그 속도가 좀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 접종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그 시민들이 좀 접종을 꺼려해서 그랬던 것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예. 뭐 듣지 않을까도 프랑스 쪽에서도 초반에는 뭐 거의 이거 뭐 접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접종을 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그 뭐 이스라엘이나 뭐 영국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예. 사실 이스라엘은 소아를 제외한 접종 가능한 인구에서 보면 약 인구의 30%가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벌써요? 네. 접종자의 접종자들을 조금 더 관찰해 보니,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0.1% 미만으로 아주 소수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아마 가장 처음 떨어지는 지표는 아마 그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숫자가 가장 먼저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접종률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도 아직 좀 점차 줄어들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뭐 다른 그동안의 백신은 뭐 개발하는데 보통 10년을 잡는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개발된 이제 백신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그 안전성에 어떤 우려가 사실은 말끔히 좀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 그리고 대규모 접종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더 많은 숫자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이제 유통 방법이 까다롭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초저온 냉장 상태, 냉동 상태 유지하는 게 콜드체인 방식인데 이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도 이것도 사실은 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mRNA에서 보면 보통은 초저온 mRNA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초저온 유통은 백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실 뭐 많은 나라들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제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한 백신 그리고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을 좀 장소를 구분하여서 접종을 취하는 전략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고 초저온 백신 같은 경우에는 200여 곳대는 거점 접종 센터를 통해서 이런 초저온 유통을 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돼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의원에서 접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딱 정해놓은 250여 곳 정도 되는 접종 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250곳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소식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효과가 10%가 안 되는 8%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가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즉각 반발했다고 하는데 이 논란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 보도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까?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65세 이상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발표대로 사실 우수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예방 효과도 있지만 사실 접종을 받았음으로써 대부분의 실제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증으로의 폐렴이나 코로나19로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예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본다면 충분히 고령자에게서는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주는 예방 효과 그리고 설령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자, 우리 국내 그 백신 관련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뭐, 백신을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뢰하지만 접종할 거냐? 이거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백신 자체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지만 굳이 이제 불필요한 불안감 자체는 분명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정부에서는 이제 백신의 효능과 현재까지 나타난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접종의 필요성, 접종의 과학성을 좀 알려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아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접종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켜보고 받겠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중간 정도에 되는 접종을 망설이는 분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분들은 충분히 설득이 된다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백신 접종 계획에 이게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이제 나타난 변이를 지켜보자면 다행스럽게도 변이들이 백신의 효과를 아예 회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변이들이 계속 누적되고 발생한다면 결국은 백신의 방어 범위를 회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사실 접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변이가 또 나오고 그러면 또 굉장히 또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되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변이를 좀 지속적으로 봐가면서 그 변이가 갖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좀 주는 영향들을 좀 신속하게 평가하고 이걸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설령 정말 최악의 상황에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 우리가 현재 확보한 기술들을 좀 적용하면 앞선 1년 동안 개발된 기간보다를 훨씬 단축시켜서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도 이런 부분들을 대비는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요인으로는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올해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좀 더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예방접종 시스템이 워낙 우수하게 잘 갖춰져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에는 국민적 동참,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따라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라도 생각하고 사실 접종을 2회 접종이 아니라 1회 접종만 받아도 받는 순간부터 받고 어느 며칠 지나면 이제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11월보다 조금 더 일찍 예방 효과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라고도 생각합니다. 11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백신 확보 늦었다. 이렇게 사실은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같은 저런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도면은 굉장히 사실은 서둘러서 이제 백신 확보를 이제 하는 노력을 사실 펼쳤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백신이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한 전략 중에 하나는 결국 백신의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백신 업체들과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만큼은 이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없거나 개발이 실패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낮췄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보면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리고 향후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백신은 좀 국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 차원에서도 조금은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취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접종이 빨리 먼저 한두 달 시작되는 것보다는 과정을 좀 준비해서 좀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